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2022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얼마 전에 학생들 중간고사를 마치고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다가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찾아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와 결혼하기 직전에 파혼에 이르렀던 일에 대한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읽다 보니 새삼스럽게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참 웃다가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좋은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어처구니 없는 파혼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딸둘 집안의 첫째 딸로 자랐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어릴 때는 같은 장난감 가지고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친구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차 정비사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영양사로 일을 하셔서 구청에서 오랫동안 영양사로 계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많이 여유롭지도 않은 평범한 환경에서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괴롭힘은 아니었지만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짝을 잃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항상 저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반 인원이 홀수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짝을 찾아서 할 때 저는 깍두기처럼 둘이 있는 곳에 꼽사리처럼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제가 주눅들지 않도록 본인이 제 짝을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자신감도 많이 찾고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는 손재주가 정말 좋구나. 얘들아, 영선이가 만든 것 좀 봐봐. 꼼꼼하게 잘했지? 종이로 공예를 하는 수업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다가와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친구들에게 제 재주를 살려서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차 정비사로 일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직접 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집안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검소한 분들이라서 남들에게 티를 내고 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를 도우시면서 저희 2 자매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는 카센터를 3개나 더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좋아지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한 후에 원하던 바대로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선배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미팅 자리를 주선했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반강제적으로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영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이었지만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나는 영선 씨가 마음에 드는데 영선 씨, 저 어때요? 그 사람의 말에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별명이 시크 현성이에요. 영선 씨가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다. 2분이 먼저 나가셔서 데이트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전에는 남자친구가 있던 적도 없고 미팅 자리도 어색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팔을 이끌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순 씨,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내가 오빠니까 반말해도 되지? 뭐 먹을래? 저는 딱히... 초밥 먹자. 회 알레르기 같은 거 없지? 네.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서 초밥집을 가서 고급 초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귀엽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사람이 저희 학교에 찾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과 저는 공식 커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제 동생이 그 사람이 다니던 대학교에 후배로 입학을 했어요. 제 동생은 제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제 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 동생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언니 남자친구 말이야. 현성 선배. 응? 왜? 선배 같은 과 다니는 후배랑 썸 타는 것 같던데. 현성 선배가 인기가 많거든. 걔가 고백했는데 요즘 자주 붙어 다니더라고. 근데 언니랑 사귀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뭐라고? 진짜야? 그럼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우겼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말았어요. 제가 당시에 영화관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대타로 나갔다가 집에서 잠을 잔다던 남자친구가 웬 여자와 다정하게 팝콘을 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잔다며? 뭐야? 영선아, 너 오늘 일하는 날 아니잖아. 그게 중요해?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제가 남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와 더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연애도 처음이고 이별도 처음이라서 힘들기는 했지만 단호하게 이별을 하고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교생 실습도 나가보고 선생님의 꿈을 더 키워가다가 졸업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바로 중학교에 배정되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제 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취집을 구해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원하던 꿈을 이룬 것에 대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카센터가 잘 되어서 아버지는 건물도 2채를 가지고 계셨고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말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셨죠.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결혼에 대해서 은근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영선이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뤘네. 정말 기특하다.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일만 남았네. 엄마도 참, 나 아직 20대야. 결혼은 천천히 생각할게요.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나쁜 사람도 거를 수 있는 거야. 연애 좀 해, 우리 딸.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넘겼는데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연애도 많이 해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연애를 너무 하지 않아서 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마땅한 연애를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다니다가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기, 네? 돌아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러닝머신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영선이 맞지? 나야 현성이. 야, 이게 얼마만이냐? 너도 이 헬스장 다녀? 신기하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나 이 근처에 살거든. 회사도 이 근처고. 잘 지냈지? 난 잘 지냈지.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 그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반가운 생각에 그 사람과 함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저와 만나면서 바람 피웠던 일을 구구절절 사과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어렸어. 너랑 헤어진 후에 너 잊어본 적이 없어. 근데 너 번호도 바꾸고 연락할 길이 없더라. 그랬구나. 그땐 오빠도 나도 어렸지. 이렇게 만난 게 운명 아닐까? 우리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뭐? 그건 좀... 왜? 나도 솔로고 너도 솔로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 보니 하늘이 점지해 준 거야. 우리 진지하게 다시 만나보자. 나 너한테 잘할게. 그 사람의 말에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참 순진했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남을 가지며 다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대학 때보다 더 성숙해지고 저를 먼저 배려해 주어서 저도 그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중견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랑 안 맞아. 내가 예전부터 구상해 놓은 사업이 있거든. 대박 아이템이야. 우리 어머니가 건물도 한 채 소유하고 계시고 나한테 투자해 주신다고 했어. 나중에 너랑 결혼하고 나면 사업 시작하려고. 지금 다니는 회사 좋은 회사인데 괜히 사업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그게 문제야. 사람이 뭐든 시도를 해야 성공도 하는 거지. 그렇게 소심해서 뭘 하겠냐? 나만 믿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참나.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가 제 나이 29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혼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 먼저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사는 걸로 아는데 60평대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로 살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처음 인사를 가는 건데 뭘 사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무난하게 한우와 홍삼 세트를 사서 갔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산 선물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타박을 받았네요. 어머, 뭘 이런 걸 사와. 그냥 오지. 우리는 아무 고기나 안 먹는데. 그리고 홍삼 이건 몇 년산이야? 우리는 더 좋은 거 먹어서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그 말에 정말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 아버지가 눈치가 있던 분이어서 그냥 본인이 먹겠다며 받아주었어요. 집 안을 둘러봤는데 고급 양주를 넣어둔 장식장부터 집안 가구며 모두 고가의 제품들이더라고요. 차려진 식사도 다 배달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셔? 네, 저희 아버지는 차 정비사 일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차 정비공?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너희 본가는 어디야? 집은 몇 평이고?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며 단박에 사람을 무시하는 티를 너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꽤 자상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 사는 아파트는 10평대고요. 본가는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사는데 30평대 아파트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뭐 선생님 하는 거 빼고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구만. 그 말까지 듣고 나서야 남자친구가 나서서 본인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현성이 너 웃긴다. 너 결혼하면 사업할 거라며. 도움 줄 수 있는 집안에 장가가고 싶다더니. 제가 언제요? 엄마는 왜 없는 말을 하셔? 아무튼 결혼시킬지 말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결정해야겠다. 오늘은 그만 가봐. 피곤해서 쉬어야겠어. 상견례 날짜는 우리가 잡아서 현성이한테 말해줄게. 나중에 보게 되면 보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저희 집안에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대충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영선아, 우리 엄마가 좀 유난이지. 내가 사실 회사를 그만뒀거든. 뭐? 회사를 그만뒀어? 응. 그래서 나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엄마가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대박 날 거니까 그에 맞는 집안이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어머니 우리 집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카센터에서 일을 하신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카센터를 3개나 보유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비슷한 형편의 집안끼리 결혼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말을 듣지도 않고 단박에 무시를 해버리니까 저도 적지 않게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도 믿음이 가지 않았고요. 결혼을 취소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 모르게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정이라는 게 뭔지 그 인간과 대학 때 만난 것까지 합치면 꽤 오랜 세월을 알아왔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우리 집에는 인사 안 와? 요즘 많이 바빠? 응, 지금 사무실 차리고 그러느라 바쁘네. 어차피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 뵐 건데 뭐.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한 거야? 아직 말씀 없으셔?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네. 내가 오늘 여쭤볼게. 오빠,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조만간 연락할게. 알았지?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이후에 남자친구는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미리 제가 청혼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혼자서 오랜만에 본가에 간 날에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영선아, 너 결혼할 애는 언제 인사 온다니? 왜 아직도 안 보여줘?
그게 요즘 사업 시작한다고 바빠서 그 상견례 날짜를 알려주신다고는 했는데. 뭐? 우리 집에 인사도 안 오고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다고? 그게 무슨 경우야? 너무 바빠서 요즘에는 나랑 연락도 안 돼. 죄송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러면 결혼을 좀 미루던가. 이해가 안 가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 동생도 연애를 하던 중이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 본인도 바로 결혼을 진행할 거라며 등을 떠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 지 딱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에 제가 이럴 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해놨거든요. 영선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날로 상견례 날짜 잡아두셨어. 어머니가 아시는 한식당 예약 어렵게 잡았거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괜찮지? 이번 주 토요일? 그렇게 갑자기? 그 전에 우리 한번 좀 만나자. 아직도 바빠? 이제 사무실 계약했고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아서. 알았어. 내일 시간 내서 너 만나러 갈게. 사무실이 어딘데? 내가 갈게. 그럴래? 그럼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내일 일 끝나면 와.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아이들 중간고사가 있어서 일찍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가 말한 사무실 근처로 갔습니다. 먼저 카페에 가서 책이나 읽고 있으려고 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기지개를 폈는데 인도를 지나가는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옆에 웬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둘이 어깨동무도 하고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우선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한 번 바람 피우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명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모르는 척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5번을 거절하더니 6번째에 전화를 겨우 받았습니다. 왜?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사무실이지. 바빠. 혼자 있어? 그럼 혼자지. 누구랑 있어? 너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나 애들 중간고사라 일찍 끝났어. 지금 오빠네 사무실 근처인데 들어갈게. 뭐? 지금 잠깐 나왔는데? 사무실이라며? 아니, 잠깐 나왔어. 좀 이따가 와. 일단 끊어. 설마 했는데 당황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감이 오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가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가 와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뻔뻔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아직 사무실에 뭐가 없어. 잘 찾아왔네? 근데 내가 사실 아까 이 근처 카페에 있었거든? 그랬어? 말하기 입 아프니까 영상 보여줄게.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찍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옆에서 다정하게 걷던 여자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을 보자마자 남자친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사촌동생이야. 넌 어떻게 이런 걸 찍을 생각을 했냐? 너 스토커야?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어.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또 바람 피운 거 맞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친구가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나 진짜 억울해 미치겠다. 정말 아니라니까.
얘 나랑 친한 사촌동생이야. 나 사업하는 거 도와준다고 왔다가 내가 고마워서 밥 한 끼 사준 건데. 정말 이러지 마, 영선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어차피 오빠 어머니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영선아, 우리 만난 세월이 얼만데 그런 말을 해. 결혼 앞두고 내가 미쳤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 나 대학 때 한눈판 이후로 너 외에 다른 여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 진짜야. 믿어줘. 우리 다음 주에 상견례인데 정말 오해라니까. 남자친구는 펄쩍펄쩍 뛰면서 계속 변명만 해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제 이성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변명을 해대는 그 인간의 말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이미 부모님에게 상견례 날짜를 다 말씀드린 후라서 고민이 됐습니다. 당장 사흘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인간의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영선아, 너 정말 내 말 못 믿겠어? 응, 못 믿지. 정황상 나한테 거짓말 한 건 맞잖아. 그럼 내가 통화하게 해줄게. 자, 여기 번호 저장된 거 보이지? 사촌 동생이라고 적힌 거 보이지? 전화 건다. 응, 걸어봐. 저는 끝까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쓴 건지 남자친구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사촌 동생이 그날 왔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응, 오빠. 나 오늘 거기 갔었지. 왜?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럼 쉬어라.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당시에는 깨름칙하기는 했지만 제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어요. 됐지? 이제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요즘 정신없이 바빠. 너까지 나 괴롭히면 어떡해. 일단은 믿어줄게. 오늘은 그만 가야겠다. 그래, 나 일이 좀 더 남아서 못 데려다 주겠다. 조심히 가고 연락할게. 집으로 가서도 제가 본 장면이 생각나서 내내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바로 끊어냈어야 했는데 우유부단하게 끌고 간 것이 잘못이었네요. 그리고 결국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소대로 검소하지만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희 부모님을 아래 위로 훑어만 봤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평소에 시간관념이 뚜렷한 분이신지라 기분이 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어디 급한 일이 있었나 보네.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차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카센터 좀 들렀다 왔어요. 미리 음식 주문하시지.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문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럼 식사 주문할까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긴 이런데 와본 적이나 있겠어요. 제가 알아서 주문할게요. 딱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은 채 정말 자기 멋대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차가 외제차라서 아무데나 못 맡기는데 차 정비하신다면서요? 어디서 하세요? 평생 차 수리만 하셨으니까 잘하시겠네. 그 나이까지 뭐 하셨대? 아우, 카센터를 차려도 모자랄 판국에 차 정비 일이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아마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연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나이까지 뭘 했는지. 그래도 일에 귀천이 있나요? 딸 둘 이렇게 잘 키웠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참 순진하시네. 재테크 모르세요? 사람이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딱 그 꼴이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일이나 하니까 여지껏 돈도 못 벌고 막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현성이 부모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예전에 번듯한 회사 다니다가 지금 번화가에 3층짜리 건물 굴리면서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 차고 넘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집도 작아십니까? 우리 딸 말로는 집이 3명이 살기는 엄청 크다고 하던데. 아이고, 역시 세상 물정 모르시네. 3명이 살기에 크기는요. 그리고 자가를 왜 사요? 월세 살아요. 그래야 세금도 덜 내지.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시네. 에휴,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서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눈짓을 하셨어요.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웬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자기. 나 지금 바빠서 이따가 연락할게. 제 남자친구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남자친구가 타고 온 차를 찾아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타고 온 차를 보고 저는 동전으로 차를 한 바퀴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서 한 바퀴 더 긁고 발로 뻥뻥 차댔어요. 그리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생각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쪽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아들이 많이 아깝죠?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하셨어요. 여기 밥값은 우리가 낼게요. 근데 식사는 하고 가시지. 어디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요.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식당을 나가기 전에 제가 일부러 차가 긁힌 사실을 말해줬어요. 현성씨, 근데 아까 보니까 차가 많이 상했던데? 어디서 긁혔나봐. 한번 확인해봐. 그러자 다들 당황해서 저희와 같이 주차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 상태를 확인하더니 방방 뛰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이건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차 정비하시니까 저희 차 따라오세요. 저희 아버지 솜씨 좋으시니까 새 것처럼 바꿔드릴게요. 얘가 정말 미쳤나? 그래, 화가 나겠지. 한번 봐줄게. 그럼 차 엔진부터 싹 다 갈아줘. 그러더니 정말 저희 아버지의 차를 뒤쫓아 오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괜찮아. 겉멋만 잔뜩 들어서 저런 속물적인 인간들 안 겪어본 거 아니고. 그나저나 영선이 넌 괜찮냐? 결혼 안 해도 되겠어? 전 괜찮아요. 이미 파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차도 긁었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차를 끌고 저희 아버지 소유의 가장 규모가 큰 카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차를 알아본 직원들이 차 주차하는 걸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따님도 오셨네. 직원들이 인사하는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사장이라니? 고장 여기 청비사잖아. 사장은 무슨? 그 말을 듣고 카센터 직원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뭔데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지? 저희 사장님인데요. 이 카센터 말고도 다른 카센터도 운영하시고. 뭐라고? 사장이라고? 왜 그럼 진작에 그런 말을 안 했대? 사장 맞아? 영선아, 진짜야?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여기 카센터 지점 3개까지 운영하시는 사장 맞는데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럼 말이 달라지지. 이렇게 큰 카센터를 3개나 더? 저희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말에 남자친구는 물론 남자친구 어머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남자친구 부모님 차를 수리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쫄래쫄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식당에서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워낙에 검소하셔서 우리는 몰랐네. 영선이 너는 진작에 왜 말을 안 했니? 그게 제가 굳이 왜 말해야 하죠? 그리고 애초부터 저 무시하셨잖아요. 아니, 난 몰랐지.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까 정말 큰 실수했네요. 애들 결혼식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글쎄요. 애들 결혼하면 제가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줄까 했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싹 가셨네요. 현성이가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 내어줄까도 고민했는데 참 안타깝게 됐네요. 저희 아버지도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지더니 남자친구가 저희 앞에서 설설 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입이 가벼워요. 저는 영선이 사랑합니다. 제 마음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영선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영선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남자친구 면전에 뿌렸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야, 웃기지 마. 너 아까 사촌동생이랑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 사촌동생한테 자기라고 하니? 영선아, 아니 그건 오해라니까. 거짓말 좀 작작해. 내가 끝까지 속을 줄 알았어? 그리고 현성씨 어머니, 사람이 그렇게 속물적으로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겨우 3층짜리 건물 가지고 뭐요? 참나. 두 사람이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토끼띠을 뛰어도 파혼할 거니까 차 수리 마치면 조용히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담아두었던 말을 다 내뱉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로 똥 마려운 개마냥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난리통에 본인 와이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 소리도 않던 남자친구 아버지 역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저희 못난 아들이랑 제 와이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애들 결혼은 시켜야죠.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앙칼지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다 파토 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보, 영선아, 가자.
이분들 차 잘 수리해 주세요. 엔진이고 뭐고 뒷말 안 나오게 싹 다 고급으로 해주시고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아버지 팔을 붙들고 저희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끝까지 쫄랑쫄랑 뒤쫓아왔어요. 저희는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차 시동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화도 나고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믿어보려고 눈 감고 귀 닫고 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런 꼴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에휴, 우리는 괜찮아. 영선이 네가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 싹 무시하고 그냥 잊고 살아. 알았지? 응.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 다 잊을 거예요. 오늘만 울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그날 꺼이꺼이 원 없이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실컷 욕을 해주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년 뒤에 결국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는 확실한 직장을 갖고 동생에게 많은 걸 맞춰주는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안심이 됐어요. 동생이 결혼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파혼한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경호하는 분을 불러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저와 헤어지고 사업도 다 망했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영선아, 나 너 못 잊었어. 영선아, 지금이라도 나 좀 받아줘.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그 인간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큰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거든요. 학교도 새로 부임받아서 이사한 집 근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 카센터에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급 양주부터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만나달라고 애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쫓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파혼을 한 후에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다시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사람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같은 교직원들의 모임 자리에 나갔다가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한 번 남자에게 된통당한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래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30 중반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제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파혼을 했던 옛일을 떠올려서 글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당시에 제가 한심스럽게도 생각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상스럽게 행동한 그 인간과 그의 부모님이 지금은 감사하게도 느껴지네요. 그런 인간들인 줄 모르고 하마터면 결혼을 해서 제 인생이 더 시궁창으로 빠질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아무튼 그때 일은 이제 다 잊고 저는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성실하게 인생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